분수대 앞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났다. 그는 모자와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모자에 대고 호통을 치기도 하고 은밀하게 속삭이거나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그 모습이 하도 신기해서 계속 바라보게 됐다. 다음 날에도 우연히 그곳을 지나다 할아버지와 마주쳤다. 어제와 똑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다. 나는 근처 상점 주인에게 저분을 아느냐고 물었다. 몇 해 전 아내가 죽은 뒤부터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할아버지에게 모자는 어떤 의미일까? 온종일 모자와 동행하고 모자와 대화를 나누며 모자와 함께 깨어나고 잠드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했다. 모자가 있어서 지탱되고 모자가 있어서 덜 초라해지는 삶을 상상했다. 삶이 저 사람에게서 모자마저 빼앗는다면 어떻게 될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생각만으로도 무서웠다. 모자의 자리에 많은 것들을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이에게는 갈 길을 방해하는 쓸모없는 돌덩어리가 누구에게는 유년의 전부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배경에 불과한 새 한 마리가 누구에게는 죽은 아내이자 믿음의 전부일 수도 있다. 그도 처음에는 모자를 보며 당신이에요? 하고 물었을 것이다. 영영 되돌아올 수 없는 슬픔이, 더는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절망이 어느 날 문득 그에게 모자를 건넸을 것이다.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여행기라는 장르에 대한 제 애정은 여러 차례 털어놓았던 얘기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여행자의 삶에 대한 동경은 저의 꿈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시간이 흘러서 그 꿈에 가까워지기는 했지만 여행 작가들이 묘사하는 세계와 제가 경험하는 여행은 어딘가 달라서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행기 책에 대한 제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최근 여행 에세이의 출간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곤 합니다. 왜일까? 저는 그 원인이 유튜브 때문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행 유튜버들 정말 많잖아요. 저 역시도 여행 유튜버들의 영상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들이 그토록 세심하게 때로는 실시간으로 세상을 담아내는 모습들은 전통적인 여행 작가들의 필요성을 희석시키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 작가들이 책에서 펼쳐내는 감성은 화면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과는 그런 다른 차원의 경험을 제공하잖아요. 그들의 글은 단순한 여행기를 넘어서 경험과 감성이 결합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건 유튜브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깊이와 너비를 가집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저는 한 편의 여행 에세이를 발견했어요. 안희연 작가의 흩어지는 마음에게 안녕. 이 책은 2017년에 출간됐는데 현재는 절판이 되어서 더 이상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낭독을 위해서 출판사로부터 허락을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면 작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작가의 연락처를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쩌나 안희연 작가의 글은 처음이어서 나무님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 작가의 다른 책들이라도 궁금하게 만들고 싶은데 생각하다가 허락을 못 받더라도 소개해보자 생각했습니다. 혹시 작가님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 계시거나 연락처를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이메일 주소 정도는 좀 알려주실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허락 없이 소개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해당 영상은 바로 내리도록 할게요. 이 책에서 안희연 작가의 글에서는 우울과 불안이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열정과 열망이 뒤섞인 강렬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작가의 시선은 감성적인 시와 결합이 돼서 마치 용암처럼 뜨겁게 분출되는 모습이 연상되기도 했고요. 다른 책들도 무척 기대가 되는 이유입니다. 소개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본문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가고 있다.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개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을 자주 만난다. 개들은 대체로 몸집이 크고 목줄에 묶여 있는데 가만 보면 사람이 개를 끌고 가는지 개가 사람을 끌고 가는지 헷갈릴 때가 많다. 누가 누구를 끌고 가는지는 알 수 없어도 그들은 서로에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실체와 그림자 같기도 하고 인간 육체와 정신 같기도 하다. 아무리 봐도 낯설고 신기한 장면이다. 인간은 무언가를 붙들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도 든다. 누군가에게는 돈이나 명예일 테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족이나 사랑일 것이다. 내게는 문학과 여행이었다. 문학과 여행이라는 목줄에 묶여 사정없이 끌려다니느라 20대에 전부를 썼다. 생각해보면 그 시절에 나는 플랫폼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었다. 언제든 기차나 비행기에 올라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떠나거나 돌아오는 사람들 틈에 섞여야 안심이 됐고 잠시라도 벗어나면 답답해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어떤 힘이었을까? 어쩌면 그 힘의 정체는 삶에 대한 가려움이었을지도 모르겠다. 몸이 간지러우면 진물이 날 때까지 긁어야만 하듯이 나는 낯선 곳에서 온몸을 부딪히며 내 삶의 구석구석을 긁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때로는 피딱지가 앉은 슬픔을 들춰내 긁고 때로는 햇볕 아래 쪼그려 앉아 눅눅해진 몸을 말리기도 하면서 나는 열렬히 가고 있었다. 가고 있다는 말만이 나를 위로하던 시절이었다. 이것은 내 20대의 전부였던 우울한 명랑의 기록이다. 명랑한 우울이라고 해도 좋다. 끌고 왔거나 끌려왔거나 우리의 삶이란 목줄에 연결된 채로 지속되는 것. 목줄의 한쪽 끝에 무엇이 묶여 있는지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가고 있고 이 글의 끝이 죽음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창문의 존재. 여행을 하면서 가장 자주 그리고 오래 마주하는 사물은 창문이다. 여행의 목적을 창문이라고 말한데도 과장은 아닐 것이다. 버스나 기차를 타야 하면 어김없이 창가 자리를 요구했고 낯선 도시에 도착한 뒤에는 제일 먼저 통유리가 있는 카페를 찾았다. 그렇게 몇 시간이고 앉아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는 일은 지금껏 내 여행의 주요 일과였다. 창문은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쳤다. 일찍이 김수영 시인이 그러나 나는 너를 통하여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던 유리창. 나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자아의 감옥에 갇혀 홀로 캄캄했던 나는 여행을 통해 세상에 수많은 창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나를 매혹시켰던 것은 세상 어디에도 멈춰있는 창문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저마다의 창문은 저마다의 속도로 흐르고 있었다. 나는 부표처럼 한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면 눈앞에 수천 평의 포도밭이, 노을이 지는 해변이, 어둠을 쪼개는 햇빛이, 키스를 나누는 연인이
선물처럼 도착하곤 했다. 그렇게 오래도록 정박해 있는 시간이 좋았다. 풍경이 주는 위로의 덜컹이면서 나의 삶도 누군가의 창밖으로 아름답게 흐를 수 있기를 바랐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던 날들이었다. 내 20대의 창문에는 언제나 빗물이 흐르거나 무역해 김이 서려 있었다. 그땐 눈앞으로 떨어지는 나뭇잎 하나까지도 슬프지 않은 것이 없었다. 삶은 순서대로 굴러가지 않았고 세상은 해독 불가능한 암호로 가득했다. 삶은 이별의 연속이었다. 하루하루 너무 많은 것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자신이 텅 빈 공기 인형처럼 느껴졌다. 그런 내게 창문은 공허한 위로의 말 대신 무수한 이별의 장면을 보여주었다. 한 번은 기차 안에서 책을 뒤적이며 열차 출발을 기다리는데 밖에서 쿵쿵 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할머니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가 마마 주댐무, 주댐무를 외치며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내 앞 좌석에 앉은 앳된 여인이 엄마인 듯했다. 무슨 영문인지 그녀는 아들 쪽으로는 시선을 주지 않았다. 아이가 작디작은 손으로 창을 두드리는 소리는 청진기를 대고 듣는 심장 소리처럼 들렸다. 안 들릴 리가 없는데 이상했다. 골똘히 다시 보니 그녀는 숨죽여 울고 있었다. 반대편으로 왈칵 쏟아지려는 마음과 무섭게 싸우며 등을 돌린 채 힘겹게 버티고 있었다. 그 장면은 10분이 넘도록 계속됐다. 모두가 애타게 기다렸지만 부디 한 번만 이쪽을 돌아봐 달라는 간청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등을 바라보면서 결코 돌아보지 않는, 돌아볼 수 없는 마음에 대해 생각했다. 모든 이별에는 떠나는 사람과 남겨진 사람이 있다. 나는 언제나 남겨지고 버려지는 쪽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녀의 등은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이를 악물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었다. 이별 앞에선 모두가 가엾은 존재일 뿐 더하거나 덜한 마음이 없었다. 기차가 출발한 뒤에도 그녀는 한참을 울었다. 부서질 것 같은 그녀의 어깨를 바라보면서 나는 모든 창문은 이별을 이해시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배웠다. 모두가 이렇게 흘러갈 뿐이다. 기차는 무더운 여름을 향해 나아갔고 한 번 지나간 풍경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작아지는 너에게 기억나니? 그때 비포 선라이즈의 제시와 셀린처럼 우리 함께 오스트리아의 빈을 누리고 다니던 시간들. 우리는 스웨덴 밴드 켄트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만나 막 얼굴을 익히고 더듬더듬 연락을 하는 사이였지. 그해 여름 우리는 각자의 일정대로 유럽을 여행하던 중이었지만 각자의 여정에 오스트리아 빈을 선택해 넣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 비슷한 감성과 비슷한 취미를 지녔고 대화가 잘 통한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으니까. 당시만 해도 휴대전화 로밍이 일반적이지 않았던 때라 우리의 연락책은 인터넷 메일뿐이었어. 우린 둘 다 자유로운 배낭여행객이긴 했지만 너도 알다시피 여행이라는 게 워낙에 변수가 많잖아. 너에게 오스트리아의 빈에 도착했다는 인사와 머물 곳의 주소를 적어보내면서도 우리가 그곳에서 만나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이틀 뒤 거짓말처럼 내가 왔어. 기차가 연착되는 바람에 예정보다 3시간이나 늦었다며 환하게 웃는 너를 보며 어찌나 깜짝 놀랐던지. 내가 머물던 숙소 근처에 내가 짐을 풀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
내가 이번 여행에서 오스트리아 빈을 얼마나 고대하고 있었는지 누구보다 네가 잘 알 거야. 비포 선라이즈를 찾아서라는 셀프 가이드북을 만들어갈 만큼 영화의 열혈 팬이었으니까. 그런 여행에 내가 동행을 해주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우리는 제시와 셀린처럼 색색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영화 촬영지를 찾아다녔지. 제시와 셀린은 부다페스트를 출발해 빈으로 향하던 기차에서 처음 만났고, 빈 서역에 내려 코인 로코에 짐을 맡기고 트램을 탔잖아. 우리의 하루도 빈 서역에서 시작하기로 했지. 서역을 출발해 우리가 처음 찾아간 곳은 녹색 철교였어. 서로 어색해하던 제시와 셀린이 녹색 철교 위에서 두 명의 오스트리아인에게 오늘 하루밖에 시간이 없는데 빈에서 무얼 하면 좋을지 물었잖아. 그때 내 머릿속에선 비포 선라이즈의 영상이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었어. 사실 그건 흔하디 흔한 철골 더미일 뿐이었는데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부드러운 찰흙 반죽으로 만들었을까? 앞서 걷는 내 뒷모습을 카메라에 몰래 담으면서 어서 빨리 레코드샵 알트앤누에 가보자고 재촉했지. 알트앤누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던 사장님 얼굴이 아직도 기억이 나. 제스와 셀린이 작은 부스 안에서 캐스 블룸의 노래 컴 히어를 들으면서 서로를 힐끔거리던 곳. 그 장면 정말 근사했잖아. 영화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이 하루에도 수십 명은 되어 보여 있는데에도 귀찮은 기색 없이 캐스 블룸의 LP판을 가리키시면서 비포 선라이즈라고 말씀하셨지. 뭐랄까, 마음과 마음이 하이파이브를 하는 느낌이었어. 레코드샵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도 서로를 힐끗거렸어. 이 모든 게 바람이 하는 일이었을까? 알트앤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는 손가락 전화기 장면으로 유명한 카페 슈페를도 있었어. 제시와 셀린이 앉았던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너는 담배를 피웠고 나는 너의 조각을 놓칠세라 재빨리 사진으로 찍어두었지. 담배 한 개 피가 타들어가는 시간 동안 우리는 영화의 대사를 줄줄 읊었어. 내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좀 더 사랑받기 위한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면 있잖아.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너나 나,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이에 존재한다고 믿어. 우리 사이의 공간이라고 답을 했지. 핑퐁을 치듯. 그땐 길가에 아무렇게나 핀 꽃도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어. 길거리에 서서 대충 먹던 점심도 어찌나 꿀맛이었던지. 여행은 언제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지. 너무너무 근사한 꿈이었어. 우리는 쉴 새 없이 걷고 이야기하며 제시와 셀린을 흉내내기 바빴어. 석양을 기다리던 제시와 셀린이 키스를 나누던 프라터 놀이공원, 점성술사를 만났던 카페 클라이네스. 난 나 자신이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는 노파라고 생각돼. 내 인생은 그 노파의 기억 같은 거지 라던 셀린의 고백이 인상적이었던 마리아 성당. 도나우 강변, 전자제품점 유로파 펑크. 미로 같았던 골목골목을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니 어느덧 밤이 왔지. 그래, 밤. 모든 논리가 사라지고 마음이 콸콸 흘러넘치는 시간. 오페라 하우스가 보이는 난간에 앉아 맥주를 홀짝이며 우리가 나누던 대화들은 내 일기장에 고스란히 적혀 있어. 왜 여행을 해요?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니까. 여행하면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찾기로 했는데 아직 못 찾았네. 죽기 전에 듣고 싶은 말은? 너 때문에 웃을 수 있었어.
무서운 꿈 꾼 적 있죠? 생각나는 거 있어요? 내가 죽는 꿈. 나는 사람들은 다 죽고 나만 혼자 살아남은 꿈. 지프차를 타고 덜컹이면서 시체 더미 위를 지나가는 꿈. 그때 우리는 별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들처럼 생애 가장 아름다운 궤도를 지나가고 있었는지 몰라. 그 사이 내가 술김에 고백을 했던가, 네가 나를 잠시 끌어안았던가. 꿈만 같던 사흘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불쑥불쑥 쏟아지고 빠르게 물들어갔어. 그러나 모든 아름다운 것은 금세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어. 여기 잠깐 스쳐 지나가는 여행지일 뿐, 우리의 삶은 결코 영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니, 우리의 삶이 진짜 비포 선라이즈가 되려면 모든 것을 우연에 맡긴 채 다시 만날 약속 따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 작별을 했지. 싱겁게도 그게 우리의 끝이었어. 한국에 돌아왔지만 내게선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내가 먼저 연락을 했지. 종로의 한 카페에서 어색하게 마주 앉은 우리는 서로에게 돌덩이처럼 보였어. 어색하고 차가웠지. 장소만 조금 바뀌었을 뿐인데 부드러운 찰흙반죽 같았던 우리를 돌덩이로 만들어버린 힘은 무엇이었을까? 마법은 사라졌던 거야. 인위적으로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 결국 질척질척한 끝을 보고야 말았겠지. 그것이 모든 관계의 순리니까. 제시와 셀린도 알고 있었겠지. 한여름밤의 꿈이 아름다운 이유는 단지 한여름밤의 꿈이기 때문이라는 걸. 각자의 궤도로 흩어진 우리는 언제 그랬냐 싶게 일상에 휩쓸렸고 무럭무럭 나이를 먹었어. 시간은 삶을 무서운 속도로 갉아먹었고 모든 아름다운 순간들이 아름다웠던 순간이 되어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기란 슬프고 고달픈 일이었지. 조금씩 너는 작아지고 작아졌어. 내 기억에 유리병에 담길 만큼. 그 후로 딱 한 번 우연히 너를 본 적이 있어. 나는 너를 불러세우지 않았어. 문득 뇌리를 스치던 빈에서의 시간들. 그때의 우리. 젊고 싱그럽고 겁이 없었던. 이제 내 삶에는 어떤 마법도 일어나지 않아. 어쩌면 나는 그 시절의 내가 한없이 그리운지도 모르겠어. 23, 내 가장 찬란했던 시절. 너를 담은 유리병이 내 기억의 바다 위로 멀리 멀리 떠나가고 있어. 당신이에요? 분수대 앞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났다. 그는 모자와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모자에 대고 호통을 치기도 하고 은밀하게 속삭이거나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그 모습이 하도 신기해서 계속 바라보게 됐다. 다음 날에도 우연히 그곳을 지나다 할아버지와 마주쳤다. 어제와 똑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다. 나는 근처 상점 주인에게 저분을 아느냐고 물었다. 몇 해 전 아내가 죽은 뒤부터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할아버지에게 모자는 어떤 의미일까? 온종일 모자와 동행하고 모자와 대화를 나누며 모자와 함께 깨어나고 잠드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했다. 모자가 있어서 지탱되고 모자가 있어서 덜 초라해지는 삶을 상상했다. 삶이 저 사람에게서 모자마저 빼앗는다면 어떻게 될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생각만으로도 무서웠다.
모자의 자리에 많은 것들을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이에게는 갈 길을 방해하는 쓸모없는 돌덩어리가 누구에게는 유년의 전부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배경에 불과한 새 한 마리가 누구에게는 죽은 아내이자 믿음의 전부일 수도 있다. 그도 처음에는 모자를 보며 당신이에요? 하고 물었을 것이다. 영영 되돌아올 수 없는 슬픔이, 더는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절망이 어느 날 문득 그에게 모자를 건넸을 것이다. 꽃이 아니라면 무엇이? 꽃을 샀다. 여행지에서 꽃이라니. 칫솔이나 양말, 열쇠고리도 우산도 아닌 꽃이라니. 이 무모하고도 무용한 한 다발 꽃을 받아들고서 한참을 어쩌지 못했다. 벼랑간 무슨 영문이었을까? 소리 없이 흩어지는 마음에게 마지막 인사라도 건네고 싶었던 것일까? 꽃을 사고 보니 안 보이던 길이 보인다. 인적 드문 곳에 놓인 벤치, 거기 앉아 올려다보는 구름. 괜찮다, 다 괜찮다.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햇빛. 그래, 이제 너는 꽃으로만 오는 사람. 그리고 나는 홀로 망망대해를 헤엄쳐 가야 하는 물고기. 눈만 감으면 떠오르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말. 꽃이 아니라면 무엇이 폭주하는 삶을 멈추게 하고, 꽃이 아니라면 무엇이 모든 사위어가는 것들의 슬픔을 가르쳐 줄까? 그날은 발이 부르트도록 걸었다. 이별이 아니라면 무엇이, 별안간이 아니라면 무엇이. 너의 여름은 어떠니? 가을은 여름이 타다 남은 채라고 했던 어느 일본 시인의 문장을 기억한다. 다가올 가을의 성패는 여름이 얼마나 뜨거웠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 각자의 여름은 다르게 적힐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긴 여행의 끝에 돌아온 그리운 집이었을 테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무더위나 태풍보다 강렬한 이별의 혹한이기도 했을 것이다. 저물어가는 여름밤, 노천 콘서트장에 앉아 무심한 듯 묻는다. 너의 여름은 어떠니? 음악도 기쁨도 슬픔도 다 깊어가기만 한다. 해변의 묘지 프랑스 세트와 폴 발레리. 파리의 기차역에서 세트로 가는 기차표를 예매했다. 표를 발권해 주던 영무원이 세트에 가려는 게 맞느냐고 거듭 묻는다. 남프랑스의 이름난 관광지인 액상프로방스나 니스가 아니라 왜 하필 세트에 가려고 하느냐는 눈치다. 거긴 볼 게 없다는 말도 덧붙인다.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요. 세트 맞아요. 내일 아침 기차로 할게요. 만나야 할 사람이라고 말하고 보니 괜스레 신난다. 그는 나를 모르고 나를 기다릴 리도 없지만 세트에 가면 분명히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고대하던 만남의 주인공, 그는 바로 프랑스의 시인 폴 발레리이다. 세트에 가고 싶었던 이유도 오직 하나. 폴 발레리가 태어난 곳이자 죽어 묻힌 곳이기 때문이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는 식으로 단박에 나를 사로잡았던 사람. 그때껏 그의 시를 제대로 읽어본 적은 없었으나 어쩐지 저 구절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모든 사랑은 이렇게 와락 시작되는 것이니까. 기차를 타고 도착하기로 했는데 세트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사람들에게 물어 마을 외곽에 작은 유스 호스텔이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일단 그곳에 찾아가 짐을 풀었다. 곧장 지도를 얻어 마을 구경에 나서려는데 헉 소리가 절로 나왔다. 때는 7월. 여름이 더운 줄 모르지 않았지만 정말이지 이런 더위는 처음이었다. 숨이 턱턱 막히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았다. 갈증을 달래려 사과를 한 입 깨물자 턱 끝까지 과즙이 흘러내렸다. 감 위에 이방인을 읽으며 무수히 상상했던 지중해의 태양. 이 날씨라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 총을 쏴도 몇 번은 더 쏠 수 있겠구나. 메르소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세트의 태양에는 사람의 정신을 마비시키는 무언가가 있었다. 작은 서점이 보였다. 나는 할렐루야를 외치며 서점 안으로 피신했다. 작은 서점이었는데에도 시집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이름만으로도 황홀한 시인들의 시집을 닥치는 대로 꺼내 들다 말고 아차 싶어 가격표를 봤다. 한 권에 7유로에서 10유로 남짓. 가난한 배낭 여행객이었던 내게는 결코 만만치 않은 액수였다. 당시 나에게 허락된 하루 생활비는 숙박비를 제외하면 10유로 안팎이었다. 10유로로 점심, 저녁과 기타 등등을 모두 해결해야 했다. 평소엔 길거리 음식으로 허기를 면하다가 한 도시를 떠나기 전날 레스토랑에서 근사하게 한 끼를 사 먹는 것이 내가 부리는 유일한 호사였다. 만일 시집을 산다면 호사도 마다하고 길거리 음식마저도 포기해야 했다. 나는 심사숙고 끝에 여러 권을 아쉬운 마음으로 내려놓았고 결국 발레리와 릴케이 시집을 샀다. 예기치 못한 출혈이었기에 그날은 바게트와 물 한 병으로 점심과 저녁을 때워야 했다. 사람이 어디 빵만으로 사는 거냐고 후기를 부렸으면서 레스토랑 앞을 지날 때는 왜 자꾸 흘깃거리게 되던지. 줄인 배를 움켜쥐며 숙소로 돌아오다 퍼뜩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릴케는 프랑스 시인이 아니라 독일 시인이 아닌가. 하도 어이가 없어 길거리에서 깔깔 웃었다. 프랑스어로 쓰인 릴케의 시집은 그렇게 내게 왔다. 잘못 배달된 소중한 선물이 되어서. 세트는 워낙 작은 마을이었고 그토록 고대하던 해변의 묘지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해변의 묘지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규모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안내 표지판도 없이 이 많은 비석 중에서 발레리의 곳을 어떻게 찾는담.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저 멀리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 묘지를 정비하는 사람인 듯했다. 나는 그를 올려다보며 소리쳤다. 저기요, 폴 발레리의 묘지가 어디예요? 그는 잘 안 들린다는 신용을 했다. 나는 쇼핑백에서 발레리의 시집을 꺼내 보였다. 시인이요, 시인, 폴 발레리. 그제야 그는 손가락으로 오른쪽을 가리킨다. 그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조금 걸어가자 이번에는 주먹을 쥐어 멈추라는 표시를 하더니 다시 위쪽을 가리킨다. 주춤거리며 계단을 따라 오르는 내게 그는 조금 더 올라오라는 손짓을 한다. 다시 주먹을 쥐어 멈추라고 하고 오른쪽을 가리킨다. 고개를 돌리자 거짓말처럼 눈앞에 발레리의 묘지가 있었다. 나는 조금 휘청했다. 빛이 눈 속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발레리의 묘지 옆 계단에 앉아 내려다본 풍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죽음의 장소가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다니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이 묘지의 이름이 해변의 묘지라는 사실이 내게는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다. 발레리가
해변의 묘지라는 시를 쓰면서 자신이 죽은 후 해변의 묘지에 묻힐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이건 계획된 일일까? 우연의 일치일까? 아무려나 좋았다. 내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곳이 시와 삶이 합일되는 장소라는 것이 나의 심장을 뛰게 했으니까. 발레리가 태어난 곳과 죽어 묻힌 곳이 동일하다는 사실도 좋았다. 그는 내게 몸소 증명해 보이고 있었다. 시와 삶이 하나인 것처럼 삶과 죽음도 하나라는 사실을. 내가 쓴 시 속으로 걸어 들어가 잠드는 상상을 했다. 단 한 권의 책, 단 한 면의 페이지, 단 한 줄의 문장, 단 하나의 단어 속으로. 그곳은 얼마나 깊고 먼 곳일까? 그곳까지 가는 길은 얼마나 힘겨울까? 한치 앞도 안 보일 만큼 캄캄할 때 오늘 발레리에게로 데려다준 정비공의 환한 손짓처럼 나를 이끌어주는 무언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참 생각에 잠겨 있는데 누군가 어깨를 툭툭 친다. 아까 그 정비공이다. 우리는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었다. 가까이에서 보니 주름이 자글자글한 할아버지다. 초면에 실례임을 알면서도 그에게 부탁을 했다. 혹시 이 시를 읽어줄 수 있어요? 그는 흔쾌히 그러겠노라 했다. 발레리의 시를 현지인의 음성으로 듣는 것은 처음이었다. 비 온 다음 날 맨발로 숲길을 걷는데 이마 위로 물방울이 똑똑 떨어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불현듯 나는 낯선 감정에 사로잡혔다. 눈앞에 있는 그가 어쩐지 살아있는 사람 같지 않았다. 그의 얼굴, 그의 언어, 모든 것이 낯설었다. 그는 짧은 대화를 마치고 장비를 챙겨 떠났다. 그의 뒷모습이 점이 되어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그는 발레리의 영혼이 아니었을까 생각했다. 여기는 시와 삶과 죽음이 하나로 이어진 세계, 해변의 묘지니까. 괜한 공상이라는 걸 알면서도 믿고 싶었다. 고독의 행성, 독일 뮌헨의 슈바빈 거리와 저내린. 낮에 슈바빈 거리는 한적했다. 저내린의 산문집,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를 읽으며 남몰래 상상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저내린의 설명에 따르면 이곳은 뮌헨 문화의 심장부이며 또 가난한 대학생들,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이색적인 지대였다. 과거에는 릴케, 토마스 만, 루 살러메 같은 표현주의 시인들이 살았고 누구나가 조금씩 더러운 옷을 입어서 깨끗하거나 단정한 정식 옷은 우습게 보인다던 것. 폭격을 피한 낡은 건물 때문에 이런 거무스름한 남녀의 군상이 더욱 어울린다고 묘사되던 곳. 그러나 그때와의 시차 때문인지 슈버빙은 더 이상 어둡고 쇠락한 공간이 아니었다. 햇볕은 따사로웠고 작은 상점이나 레스토랑이 즐비한 거리는 깨끗했으며 사람들의 표정에는 여유가 넘쳤다. 내가 먼 독일, 뮌헨의 슈바빈까지 찾아온 이유는 단 하나였다. 20살 무렵에 나에게 유난히 애틋했던 이름 저네린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그 시절 나에게 문학은 고통이나 상처, 죽음과 다른 말이 아니었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 저네린은 내가 꿈꾸던 문학적 이미지를 가장 잘 표상하는 인물이었다. 비단 저네린뿐만이 아니었다. 가스 오븐에 머리를 밀어 넣었던 실비아 플라스나, 주머니에 돌을 가득 담고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간 버지니아 울프, 폐결핵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에밀리 브론테처럼 아프게 반짝이는 이름들. 그땐 그런 이름들만을 열렬히 사랑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보면 기구하기 짝이 없지만 기구 한만이 그녀들의 문학을 완성해 줄 수 있다고 믿었다. 내게 그녀들은 태양빛에 눈이 멀어가면서도 끝끝내 태양으로부터 눈을 떼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하고픈 말이 무수히 많았음에도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슈바빙으로 가는 길은 좁고 어두운 동굴을 걷는 느낌이었다. 슈바빙이라는 어감 때문인지 모든 것을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척박한 땅은 아닐까 두렵기도 했다. 막상 슈바빙에 도착하고 보니 괜한 기우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그토록 춥고 어두웠던 것은 슈바빙이 아니라 저내린의 내면이었는지도 몰랐다. 결국 우리가 골똘히 마주하게 되는 풍경들은 우리 마음의 현현일 테니까 말이다. 나는 그녀의 산문집을 펼쳐들었다. 이곳에서는 지도 대신 그녀의 문장들을 이정표 삼아 걷기로 했다. 그녀의 하숙집이 공원의 호수 바로 뒤에 서 있는 끔찍하게도 낡은 잿빛 4층 건물이었다는 문짝을 읽으며 공원 주변을 배회하며 엇비슷한 장소를 찾아보는 시기였다. 그녀는 자신의 하숙집을 에드거 앨런 포의 어셔가를 연상시키는 그리 유쾌하지 않은 건물이라고 했지만 모두 평범하고 세련된 건물들 뿐 그토록 불길한 예감과 공포로 가득한 건물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가 자주 찾아갔다던 영국 공원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영국 공원의 호수에 숱한 편지들을 매장했고 호숫가의 가스등 아래에 자신의 모든 꿈과 동경을 내다버렸다고 했지만 그녀의 춥고 아득한 마음의 경랑을 헤아리기엔 영국 공원은 너무 아늑하고 평화롭기만 했다. 그녀가 자주 찾아들던 카페 제로제도 궁금했다. 아무리 찾아도 제로제라는 이름의 카페는 없었다. 개중 제법 오래되어 보이는 카페를 찾아가 점원에게 물어보니 오래전에 없어졌다고 했다. 아쉬움을 달래려 맥주 한 잔을 시키고 앉았다. 옆자리에서 신문을 보던 아저씨 한 분이 불쑥 말을 걸었다. 전예린을 찾아왔나? 나는 깜짝 놀라서 그걸 어찌 아느냐고 물었다. 자신은 이 동네에 오래 살았다며 카페 제로제를 궁금해하는 한국인들을 많이 보았다고 했다. 전예린의 글을 읽어본 적은 없지만 어떤 글을 쓴 사람인지 궁금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다. 그녀를 향한 그리움이 많은 이들을 이곳까지 오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놀랍고 기뻐서였다. 어쩌면 이곳 슈바빙은 고독의 행성인지도 몰랐다. 그녀가 고독에 몸부림치면서도 다시 없이 절실했던 고독을 그리워했듯 광대한 우주에 조그마한 떠돌이 별들인 우리 모두는 고독의 안식처, 고독의 원형을 찾아 이곳까지 흘러온 곳은 아닐까. 그녀는 1965년 1월 10일에 죽었다. 나는 그 겨울로부터 한참 멀리 떨어진 곳에 있지만 그녀와 다른 시간, 같은 장소에 마주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다시 그녀의 책을 펼쳐들었다. 내가 사랑했던 그녀의 문장은 이런 것이었다. 작은 우연이 일생을 결정하기도 한다. 인간은 유리알처럼 맑게, 성실하고 무관심하게 살기에는 슬픔, 약함, 그리움, 향수를 너무 많이 그의 영혼 속에 담고 있다. 비릿한 감정이 목을대를 타고 넘어왔다. 결국 인간의 삶을 지탱해 나가는 것은 온갖 종류의 그리움이지 않겠느냐고. 먼 시간 속의 그녀가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문 마지막 편에서
작가가 전혜린 작가가 머물렀던 독일의 슈바빈 거리를 걷는 이야기를 따라가며 저는 마치 그 거리의 바람을 얼굴에라도 느끼는 듯 잠깐 숨이 멎을 듯 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갔었거든요. 30이 한참 넘었던 어느 날이었죠 아마. 그곳을 찾아갔을 때와의 같은 울림이 책을 읽으면서 가슴속에 다시 불려지더라고요. 저희 10대 시절에 전혜린 작가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책은 마치 잘 연마된 칼날로 가슴을 가로질러 간 듯한 충격을 줬었고요. 그 흔적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선명합니다. 책에서 헤매던 그 불안과 어두웠던 우울은 근데 저 역시도 슈바빈 거리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전혜린 작가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면서 그녀의 우울과 고독을 마치 나의 것인 양 생각하곤 했던 어렸던 나를 불러내 가만히 안아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그 어리고 작았던 내가 뭘 그렇게 고독의 몸을 떨었었던 건지. 그렇게 위로해주던 모든 시간들이 오버랩돼서 잠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아직 전혜린 작가의 글을 하나도 읽어드리지 않았더라고요. 조만간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럼 엔딩 음악 들으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Seems like forever since we've been together. Oh God, I miss you bad, and I read your letters and look at your pictures. Oh God, I miss you so bad. It's been so long, I know, but I'm finally coming home. Till then I'm dreaming of your heart, your eyes, our love. Darling, I can't wait till I see your face. Oh God, I miss you bad. The only thing I need is you beside me. Oh God, I miss you so bad. It's been so long, I know, but I'm finally coming home. Till then I'm dreaming of your heart, your eyes, our love. Your heart, your eyes, our love. It's been so long, I know, but I'm finally coming home. Till then I'm dreaming of your heart, your eyes, our love. Your heart, your eyes,